안녕하세요. 쿨한 영어 교육 박사 김쌤. 대치동 강사 송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영어 유치원을 이런 이유로 보내야 된다와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이유로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 4가지를 추려봤고요. 그 4가지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어 유치원 가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꼭 좋은 걸까요? 최종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어린 시기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린 시기 영어 학습은 인지적 역량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뇌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소주잔과 맥주잔 비율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 소주잔은 아이들의 인지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주잔은 어른들의 인지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지 용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 어른들의 인지 용량은 크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물을 따르게 될 거예요. 물을 맥주잔에 부었을 때 물은 바로 정보의 인풋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채울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채울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두 개가 이제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만큼의 그 인지 용량을 아이들한테 채우려고 하면 그 정보가 넘치게 되죠. 이게 넘치는 게 뭐냐? 정보인 것도 되지만 이게 돈. 150만 원어치 인풋을 주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재 과부하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애들이 그 정보를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지. 비용적인 측면이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암묵적 학습 그거를 얘기하면서 찬성 쪽에서 저번에 아이들이 내가 유연해서 학습을 잘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다치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데 유리알처럼 좀 약간 약하다. 일단 김쌤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이들의 인지 용량 자체가 어른들 것과 달라서 소주잔과 같은데 그만큼 많은 인풋을 받아들일 역량이 아직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풋을 많이 주었을 때 그 인풋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게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춘기 이후에는 영어 학습을 하는데 제한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영유를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불안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마케팅에 좀 안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빨리 배워야 한다라는 마케팅을 할 때 항상 쓰는 게 결정적 시기 가설을 많이 하거든요. 사춘기 이전, 그러니까 12세 이전에 영어를 배워야 완전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사춘기가 넘어가게 되면 영어 학습에 제한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영어 독해나 영어 읽기가 사춘기 이후에 배웠을 때 제한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에릭 레너버그가 주장한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은 발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건 가설이잖아요. 가설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로 뒷받침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과연 이만큼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따라서 결정적 시기 가설로 해서 사춘기 이전에 무조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좀 안 좋은 예, 그리고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 유치원에서 홍보를 할 때 촘스키 이론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촘스키 이론 자체가 나이가 어릴수록 학습이 더 빨라진다라는 이론인데요. 촘스키 이론 자체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화자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선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촘스키 이론을 쓰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유치원 교사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며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이 과연 체계적이고 효과가 검증된 것일까요? 실제로 영어 유치원에서는 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자질을 많이 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이면 영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도 채용을 하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유치원에서는 교사를 채용할 때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유치원은 유아 교사로서의 자질을 많이 보는 반면에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아니면 이제 원어민을 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유치원에서 그러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 다뤄줄 수 있고 아무래도 유아를 다루는데 좀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어 유치원은 교육 프로그램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니즈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이 제각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효과성이 있는지를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부모가 해야 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유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지적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다음 공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그쵸.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영어를 공부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다음 수준과 연계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쌤의 말을 정리 좀 해보면 일반 유치원이랑 영어 유치원의 교사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교육 그 프로그램 자체는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달라서 그 효과성에 대해 검증된 거는 일단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검증된 건 없지만 그 교육 과정을 부모님이 보셨을 때 이게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인지적 부담을 주는 거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영어 학습 동기를 오히려 저하시켜서 영어를 꺼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영어를 발음하는데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영어 발음이 정말 좋은 것이 실제로 영어 실력과도 연관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수님들 다 영어 발음 좋아요? 아니에요. which 있죠, which. 그거를 which라고 발음하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수님들이 영어 실력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요. UN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반기문 총장님이요. 영어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영어 되게 잘해요. 정말 고급 영어 구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어 발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을 하는 게 꼭 영어 실력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또 찍고 싶은 게 링구아 프랑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링구아 프랑카, 그러니까 영어는 국제 공통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이 메인 발음이었다면 뭐 호주식 발음, 캐나다식 발음, 더 크게는 인도식 발음, 싱가포리안 발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발음에 포괄하는 영역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미국식 발음에만 집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실제로 토익도 보세요. ETS에서 만든 토익도 보면 미국, 영국 발음뿐만 아니라 호주식 발음 그런 것도 다 포괄이 되고 있어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정리하면 미국식 발음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네, 제 입장은 그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들을 나눠봤고요. 영어 유치원을 요런 방식에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영어 유치원을 이걸 보고서는 그래서 보내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상담을 가시더라도 아니면 내가 내 아이를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안 좋은 점이 있는지 적어도 부모님께서는 그걸 알고 그쵸.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